안녕하세요. 세미컨덕터 스쿨입니다. 지금부터 FPGA 구현을 위한 리스크5 CPU 설계 그 첫 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CPU를 만들려면 먼저 CPU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 답이 명령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로부터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위한 배선인지 모른 채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반대로 명령어를 먼저 알면 그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어떤 회로가 필요한지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회로를 한 줄도 그리지 않습니다. 대신 RV32i 명령어 40개를 전부 열어봅니다. 어셈블리 한 줄이 어떻게 32비트가 되는지 봅니다. 그 32비트를 CPU가 어떻게 읽는지 봅니다. 그리고 읽은 뒤 레지스터와 메모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도구는 세미컨덕터 스쿨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파이썬 시뮬레이터입니다. 코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파이썬인가? 내부의 값과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로 시뮬레이션은 파형을 읽어야 하지만 파이썬은 숫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 4칸이 전체의 교육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째 과정에 있습니다. 명령어의 구조와 실행을 다룹니다. 다음은 타이니 RV32i입니다. 5단 파이프라인을 갖춘 CPU를 직접 설계해 FPGA 보드에 올리고 LED와 7세그먼트와 초음파 센서를 메모리 주소로 다룹니다. 그 다음이 표준 CPU입니다. 명령어 40개를 모두 갖추고 포워딩과 해저드 인터록을 넣어 GCC 컴파일러가 만든 C코드가 그대로 돌게 합니다. 마지막이 비전 NPU, SoC입니다. 카메라와 가속기를 붙이고 RTOS까지 올립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뒤로 갈수록 앞에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명령어가 여러 단계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이해되고 해저드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생기며 C코드를 돌리려면 명령어가 하나도 빠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쪽이 이 과정의 방식입니다. 명령어를 눈으로 읽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파이썬으로 직접 인코딩해보고 실행해서 레지스터와 메모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환경이 필요하며 3.11 이상을 권장합니다. 이 과정의 모든 랩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고 검증했으므로 주피터를 쓰시면 화면이 교재와 같습니다. 시스 코드는 아래 기터브 주소에 랩의 4, 랩 RV32i 인스트럭션 스튜디오 압축 파일입니다. 내려받아 푸시면 랩 01.py 파일 하나가 나옵니다. 그 파일 하나로 13개 랩을 모두 진행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첫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목차입니다. 13개 챕터가 내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원리입니다. 실행 순서와 레지스터, 32비트의 구조와 즉시값을 다룹니다. 제2부가 가장 두꺼우며 RV32i 명령어 40개를 6챕터에 나누어 전부 실행해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것이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이 명령어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가 지나는 경로입니다. 레지스터끼리 계산하는 것, 즉시값을 쓰는 것, 비트를 옮기는 것이 앞에 셋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닿는 것과 흐름을 바꾸는 것이 뒤에 둘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회로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3부는 그것을 회로로 옮깁니다. 데이터 패스와 제어 신호입니다. 제4부는 만든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챕터 1이 끝난 자리에 스튜디오 사용법 9장을 따로 두었습니다. 첫 웹에 들어가기 전에 시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부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어표와 형식표, 제어 신호표, 그리고 파이썬에서 쓰는 명령 목록입니다. 챕터마다 마지막에 랩이 하나씩 붙어 있고 그 랩에서 그 챕터의 명령어를 직접 실행합니다. 그럼 첫 장부터 보겠습니다. 영문 용어를 어떻게 옮길지 먼저 정해두겠습니다.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표준 번역어가 있으면 번역합니다. 패치는 인출, 디코드는 해독, 로드는 적재, 스토어는 저장입니다. 둘째, 업계에서 음역이 굳은 말은 그대로 씁니다. 레지스터, 디코더, 파이프라인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번역하면 오히려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셋째, 약어는 처음 나올 때만 풀어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씁니다. 이 기준으로 앞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참조 A입니다. RV32i 명령어 40개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왜 11칸으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이름이 8가지인데 칸은 11개입니다. ALU와 어퍼와 점프가 각각 2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OP 코드가 다르면 회로에서 다른 갈래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ALU는 레지스터끼리 계산하는 10개와 즉시값을 쓰는 9개가 OP 코드부터 다릅니다. 디코더가 OP 코드 7비트만 보고도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아래 적힌 이진수가 그 OP 코드입니다. 칸마다 몇 개가 들어있는지 세어보시면 모두 더해 40이 됩니다.
앞으로 명령어 하나가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 혼동될 때 이 장을 펴시면 됩니다. 명령어가 어디에 속하는지 혼동될 때 이 장을 펴보십시오. 참조 B입니다. 레이아웃마다 즉시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표로 모았습니다. 가운데 두 열을 특히 봐주십시오. 폭과 필드 수입니다. I 형식은 12비트가 한 필드로 붙어 있습니다. S 형식은 같은 12비트가 두 필드로 나뉩니다. B 형식은 13비트가 4필드이고 J 형식은 21비트가 4필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나누어 놓았을까요? 레지스터 번호가 들어갈 자리를 비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RD와 RS1의 자리를 형식마다 똑같이 두면 디코더가 빨라지는데 그 대신 즉시값이 나뉘게 됩니다. 맨 아래 세 줄은 명세에 없는 레이아웃입니다. iShift와 펜스와 시스템인데 이 셋은 즉시값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따로 두었습니다. 형식이 혼동될 때 여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참조 C입니다. 제어 신호 13개의 뜻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이 13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명령어 하나가 해독되고 나서 회로에 전달되는 지시입니다. 레지스터에 쓸 것인가, 메모리를 읽을 것인가, ALU의 두 번째 입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같은 것들입니다. 앞에 6개는 켜짐과 꺼짐만 있는 신호이고 뒤에 7개는 값을 고르는 신호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켜짐, 꺼짐 신호는 선안하면 되지만 값을 고르는 신호는 여러 비트가 필요합니다. 회로 규모가 여기서 갈립니다. 특히 PC 셀렉트를 여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명령을 어디서 가져올지 정하는 신호이고 5갈래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회로에서는 이 신호가 멀티플렉서의 선택 입력이 됩니다. 신호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찾아 확인해 보십시오. 참조 D입니다. 파이썬 실습에서 쓰는 명령을 모았습니다. 16개인데 성격으로 나누면 4갈래입니다. 첫째는 둘러보는 명령입니다. 맵은 명령어 지도를 보여주고 레전드는 화면 기호를 설명합니다. 둘째는 명령어 하나를 파고드는 명령입니다. 런은 값을 넣어 실행하고 인코드와 디코드는 어셈블리와 기계어를 서로 옮기며 RTL은 데이터 패스와 제어 신호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상태를 보는 명령입니다. 레지스터와 mem과 state입니다. 넷째는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퀘스천과 이그잼과 셀프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명령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help를 치시면 이 목록이 화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런과 퀘스천 툴은 자주 쓰게 되므로 손에 익혀두시면 편합니다. 명령이 기억나지 않으면 여기를 보시거나 help를 입력하십시오. 제1부, 명령어가 실행되는 원리입니다. 4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CPU가 명령어를 받아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명령어가 32비트 안에 어떻게 담기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갈까요? 이렇습니다. 먼저 실행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큰 그림을 봅니다. 그 다음 CPU 안에 어떤 부품이 있고 레지스터가 무엇을 주고받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32비트를 자리별로 잘라 읽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 즉 즉시값이 왜 여러 필드로 나뉘는지를 봅니다. 이 4가지를 알면 제2부에서 명령어 40개를 실행할 때 화면에 나오는 값을 설명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장부터 보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하나가 실행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어디에서 만나는가입니다. 두 물음이 따로일까요? 사실 하나로 이어집니다. 실행 순서를 알아야 그 순서를 약속으로 정한 ISA가 왜 필요한지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개별 명령어를 다루지 않고 명령어 40개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뼈대만 보겠습니다. 끝에는 랩일이 이어집니다. 파이썬에서 명령어 지도를 열어 40개가 어떤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됩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CPU가 명령어 하나를 실행하는데 몇 가지 일을 할까요? 1가지일까요? 10가지일까요? 답은 넷입니다. 화면 왼쪽부터 IF, ID, EX, WB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져오고, 해석하고, 계산하고, 남깁니다. 먼저 가져옵니다. PC가 가리키는 주소에서 32비트를 읽어옵니다. 이 32비트는 아직 아무 뜻이 없는 숫자 덩어리입니다. 다음이 해석입니다. 이 덩어리를 자리별로 잘라 무슨 명령인지 어느 레지스터를 쓰는지 알아냅니다. 그 다음이 계산이고 마지막이 기록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선을, 특히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 선을 데이터가 되돌아가는 길로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명령을 어디서 가져올지, 즉 PC를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걸음은 순서를 뜻하는 것이지 시간을 넷으로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넷이 한 클럭 안에 모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나누어 보는가? 나누어야 각 걸음에 어떤 회로가 필요한지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순서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을 넷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응용 프로그램, 운영 체제, ISA, 프로세서, 하드웨어입니다. 이 가운데 셋은 이미 아시는 것이고 세 번째 층이 이번 강의의 자리입니다. ISA는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명령어 집합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따로 한 층을 차지할까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서로를 모른 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은 그 프로그램이 어느 회사의 어떤 칩에서 돌지 모릅니다. 칩을 만드는 쪽도 그 위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돌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둘이 맞물리려면 미리 정해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ISA입니다. 명령어가 몇 개이고 각 명령어가 32비트 안에서 어떤 모양이며 실행하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문서로 못 박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ISA를 따르면 서로 다른 회사가 만든 CPU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돕니다. 위아래 층은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사이의 약속을 읽는데 온전히 씁니다. 이 약속이 무엇을 정하는지 다음 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랩에 들어가기 전에 파이썬 실습을 어떻게 쓰는지 5장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익혀두면 이후 13개 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성격입니다. 명령어 하나를 넣으면 그것이 몇 번 기계어가 되는지, 자리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실행하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출력하지 않는 항목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파형이나 클럭은 바르지 않습니다. 회로 시뮬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레지스터가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더하기를 해서 값을 만들어 두어도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그 값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값이 쌓이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번 명령 때문인지 앞의 명령 때문인지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그 명령 하나가 한 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압축을 푼 폴더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열고 %run 랩01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맨 위에 프로그램 이름과 판이 찍히고 그 아래 자체 검증 결과가 나옵니다. 검증이 왜 먼저 도는가? 잘못된 값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보다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과해야 학습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RV32i 꺽쇠가 프롬프트입니다. 이것이 보이면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입력할지 모르겠으면 help를 치십시오. 쓸 수 있는 명령이 모두 나옵니다. 끝내실 때는 퀴트입니다. 프롬프트가 보이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이 16개인데 하나씩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별로 4분류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조회입니다. 전체 구성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둘째는 개별 명령어 분석입니다. 런은 실행하고 인코드와 디코드는 어셈블리와 기계어를 서로 옮기며 RTL은 제어 신호를 출력합니다. 셋째는 상태 조회입니다. 레지스터와 메모리를 출력합니다. 넷째는 검증입니다. 확인 문제와 자체 검증을 실행합니다. 실습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런과 레지스터와 스테이트입니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 help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확인하려는 대상이 정해지면 분류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명령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쓰시는 분이 거의 여기서 멈추는 지점입니다. run add는 즉시 실행되지 않고 입력값을 순차적으로 요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6줄이 차례로 나옵니다. 레괄호 안이 기본값이므로 엔터만 누르면 그 값이 쓰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이 셋입니다. 첫째, RS1과 X1 초기 값은 다른 것을 묻습니다. RS1은 어느 레지스터를 읽을지 가리키는 번호이고 X1 초기 값은 그 레지스터에 무엇이 들어있을지입니다. 이 장에서 다룬 주소와 값의 구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입력이 모두 끝나야 프롬프트로 돌아옵니다. 그 전에 레지스터를 입력하면 값으로 해석되어 오류가 발생합니다. 셋째, 명령마다 묻는 횟수가 다릅니다. UE는 3번, ADD는 6번, SW는 7번, equal은 1번입니다. 왜 다를까요? 명령어마다 필요한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지스터를 둘 읽는 명령은 더 많이 묻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시면 Q를 치십시오. 다만 취소하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아 화면에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부터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 run add를 치고 6번 엔터를 누르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어셈블리 한 줄과 그것을 옮긴 기계어가 나오고 PC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오며 맨 아래에 레지스터 변화가 한 줄로 나옵니다. XO가 0에서 30으로 바뀌었습니다. 10 더하기 20이니 맞습니다. 이제 아래 화면입니다. 레지스터는 32개를 출력하고
하단에 0이 아닌 항목수를 표시합니다. 스테이트는 이번 실행으로 변경된 것만 나옵니다. 왜 둘을 나누어 두었을까요? 32줄에서 달라진 한 줄을 눈으로 찾는 것보다 그 한 줄만 보는 편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전체 상태가 궁금하면 레지스터를, 이 명령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면 스테이트를 쓰십시오. 여기까지 하셨으면 랩을 시작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런과 인코드와 RTL을 개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명령어를 처음 학습할 때는 런이 적합합니다. 8단계를 한 번에 이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화면 아래에 그 8이 적혀 있습니다. 설명, 입력, 인코딩, 디코딩, 실행, 상태 변화, 교육용 RTL, 확인, 문제입니다. 이 순서는 본 교재의 목차와 동일합니다. 3장에서 인코딩을 배우고 5장부터 실행을 보고 12장에서 제어 신호를 봅니다. 런 하나가 그 전체를 한 명령어에 대해 압축해 보여주는 셈입니다. 값은 2번만 묻고 나머지는 엔터로 넘기시면 됩니다. 80줄이 넘게 나오므로 화면을 위로 올려가며 보셔야 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인코드는 어셈블리 명령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출력합니다. 화면 상단에 입력값이 표시됩니다. RD는 X5, RS1은 X1 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이 고정 필드입니다. OP코드와 펑트3는 사람이 넣는 것이 아니라 명세가 정해둔 값입니다. 명령어 이름을 고른 순간 이 값들이 따라옵니다. 마지막에 조립 결과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코드의 값을 디코드에 넣으면 처음 입력이 그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과정이 서로 역이기 때문입니다. 한 비트라도 다르면 어딘가 규칙을 잘못 읽은 것이고 이 성질이 나중에 검증의 바탕이 됩니다. 디코드는 명령어 이름으로도 되고 16 진수값을 직접 넣어도 됩니다. 두 방향을 오가며 확인해 보십시오. 선택을 조회하는 명령 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지스터와 맴은 성격이 같습니다. 둘 다 마지막 런이 남긴 상태를 읽을 뿐 값을 바꾸지 않습니다. 런을 선행하지 않으면 참조할 상태가 없어 안내 메시지만 출력됩니다. 맴을 먼저 실행하면 안내 메시지만 나오는데 오류가 아니라 정상 동작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레지스터는 32개를 출력하고 0이 아닌 항목수를 함께 표시합니다. 레지스터 X5와 같이 단일 레지스터를 지정하면 부호 있는 값이 함께 출력됩니다. 맴은 지정 주소를 기준으로 인정 영역을 함께 출력하며 화살표가 해당 주소를 표시합니다. 우측 워드열과 좌측 바이트열을 비교하면 낮은 주소에 하위 바이트가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틀엔디언이며 8장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지금은 두 명령의 성격만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TL입니다. 이 명령은 회로 쪽에서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맨 위 줄이 사용 블럭입니다. ADD는 PC에서 시작해 디코더와 레지스터 파일과 ALU를 지나 쓰기, 멀티플렉서로 돌아옵니다. 데이터 메모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LW를 실행하면 데이터 메모리가 경로에 포함됩니다. 그 아래가 제어 신호 13개입니다. 지금은 값을 하나씩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어를 변경하며 반복 실행하고 항목별 값의 차이만 확인해 보십시오. 이 화면은 11장과 12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까지가 사용법입니다. 이제 첫 랩을 시작하겠습니다. 명령어 40개가 머릿속에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실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run 랩01 파일을 실행합니다. 압축을 푼 폴더 안에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체 검증이 먼저 돕니다. 왜 검증이 먼저 돌까요? 잘못된 값을 가르치는 도구는 없는 것보다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통과해야 학습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과하면 RV32i 프롬프트가 나오고 여기에 왼쪽에 적힌 명령을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명령을 치면 값을 묻는 물음이 나오는데 그냥 엔터만 누르시면 대괄호 안에 기본값이 쓰입니다. 이 절차는 13개 랩이 모두 같으므로 여기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파이썬이 실제로 낸 화면입니다. 화면 전체를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면과 맞춰보아야 할 부분만 잘라두었습니다. 대괄호로 묶인 줄이 하나의 그룹이고 그 아래가 그 그룹에 속한 명령어입니다. 대괄호 줄을 세어보면 11개인데 이름은 8가지 뿐입니다. ALU와 어퍼와 점프가 각각 2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이름이 2번 나올까요? OP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값이 같으면 정상이고 다르면 입력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 방법도 랩마다 같으므로 여기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명령어를 처음 만나면 40개가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부터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룹수와 이름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왜 어긋날까요? 이름은 그 명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말하고 OP 코드는 회로가 어떻게 알아보느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같은 계산이라도 하드웨어에는 다른 갈래일 수 있습니다. 이 어긋남이 나중에 디코더가 왜 2단계인지로 이어집니다. 학습 화면이 8단계인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어 하나를 안다는 말이 이름을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인코딩부터 상태 변화까지 8가지를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답해보시면 더 오래 남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면 기계어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답은 딱 한 비트 자리에 있습니다. 시스템 명령이 둘뿐이고 OP 코드가 같으니 남은 것은 상위 12비트를 보는 일뿐입니다. 여기서 배울 것은 답 자체가 아니라 접근 방식입니다. 무엇을 묻는 문제든 먼저 OP 코드로 후보를 좁히고 그 다음 펑트나 즉시값으로 하나를 고릅니다. 40개를 다 뒤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퀄과 이브레이크가 왜 굳이 OP 코드를 나눠 갖지 않았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밖으로 알리는 명령이라 회로에 서하는 일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순서로 다른 문제도 풀어보십시오. 이번 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명령어 하나가 실행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져오고, 해독하고,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이 순서는 명령어 40개가 모두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어디에서 만나는가? ISA라는 약속에서 만납니다. 같은 ISA를 따르면 서로 다른 CPU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돕니다. 다음 장에서는 CPU 안에 어떤 블록이 있고 레지스터 파일이 무엇을 주고받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장이 실행의 순서를 다뤘다면 다음 장은 그 순서를 실제로 수행하는 부품을 다룹니다. 순서와 부품, 이 둘을 함께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2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어마다 지나는 블록이 왜 다른가? 그리고 레지스터 파일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내주는가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CPU 그림을 처음 보면 모든 명령이 모든 블록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여기서 잡아두지 않으면 11장의 데이터 패스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어 형식과 이어집니다. 레지스터 파일이 주소 셋을 받는다는 사실이 32비트 안에 레지스터 자리가 셋 있는 이유입니다. 장 끝에 레비에서 명령 하나를 실행하고 레지스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CPU 안을 왼쪽부터 따라가 봅니다. PC가 주소를 내면 명령어 메모리가 그 자리에 명령을 꺼내주고 디코더가 해석하고 레지스터 파일에서 값을 꺼내 ALU가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명령이 같습니다. 그런데 ALU 다음이 갈립니다. 위로 가면 데이터 메모리이고 아래로 가면 곧장 기록입니다. 여기서 왜 갈릴까요? 40개 가운데 메모리에 닿는 명령이 8개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2개는 데이터 메모리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갈림입니다. 만약 한 줄로 곱게 그렸다면 모든 명령이 데이터 메모리를 지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러면 더하기 명령이 왜 메모리를 건드리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초록선을 봐주십시오. 결과가 레지스터 파일로 돌아가는 길이며 CPU 안에서 유일하게 되돌아가는 경로입니다. 지금은 값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 큰 흐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각 블록이 무엇을 하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레지스터가 32개인데 CPU는 그중 몇 개를 한 번에 읽을 수 있을까요? 답은 둘입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이 그림이 그 까닭을 말해줍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넷을 보십시오. 모두 명령어가 주는 것입니다. RS1과 RS2는 어느 칸을 읽을지 가리키는 번호이고 RD는 어느 칸에 쓸지 가리키는 번호이며 마지막 하나가 실제로 쓸 값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걸려 넘어집니다. RS1이 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RS1은 주소이고 나오는 것이 값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둘과 하나일까요? 더하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개를 읽어 하나를 만듭니다. 뺄셈도 비교도 논리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 수가 연산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포트 수가 명령어의 모양을 정했습니다. 32비트 안의 레지스터 자리가 왜 셋인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X0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나 0이며 무엇을 써도 바뀌지 않습니다. 값을 버리고 싶을 때 쓰는 자리입니다. 이 구조가 명령어 형식을 어떻게 정했는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어 하나를 실행하고 레지스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run add로 더하기를 실행한 뒤 레지스터로 32개를 한 번에 보고 스테이트로 바뀐 것만 다시 봅니다. 전체를 먼저 보고 바뀐 것을 나중에 보는 순서입니다. RD를 X형으로 두면 계산은 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값을 버리는 관용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화살표로 이어진 두 값이 실행 전과 후입니다. 바뀐 레지스터는 하나뿐입니다. 쓰기 포트가 하나이므로 한 명령이 두 레지스터를 동시에 바꿀 수 없습니다.
아래 PC줄은 정확히 4만큼 드러나 있습니다. 값이 다르게 나왔다면 입력한 값이 기본값과 달랐을 것입니다. 화면이 같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레지스터가 32개인데 한 명령이 바꾸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답답해 보이지만 여기에 설계의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게 하려면 쓰기 포트를 하나 더 달아야 하고, 그러면 레지스터 파일의 회로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두 값을 한꺼번에 남기는 명령이 거의 없으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정하고 그 결정이 명령어 형식의 RD 자리가 하나뿐인 이유가 됩니다. X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0인 레지스터를 하나 버리는 대신 값을 버리는 연산과 0과 비교하는 연산을 추가 비용 없이 얻습니다. 직접 답해보시면 더 오래 남습니다. 제어 신호를 묻는 문제는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이 무엇을 하는지 떠올리면 신호가 따라 나옵니다. MAW는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와 레지스터에 넣습니다. 두 가지 동작이니 신호도 둘이 켜집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곳이 있습니다. 리절트 SRC를 잊는 것입니다. 레지스터에 쓴다고만 생각하면 레지스터 라이트만 보게 되는데 무엇을 쓸지도 정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아니라 메모리에서 온 값입니다. 쓰기와 무엇을 쓰기가 다른 신호라는 점을 여기서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순서로 다른 문제도 풀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마다 지나는 블록이 왜 다른가? 명령어마다 필요한 블록만 지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를 쓰는 명령은 적재와 저장뿐이고 나머지 32개는 데이터 메모리를 지나지 않습니다. 레지스터 파일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내주는가? 주소를 받아 값을 내줍니다. 한 번에 2개를 읽고 1개를 기록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32비트 명령어가 어떤 필드로 나뉘는지 보겠습니다. 레지스터 파일이 주소 셋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셋이 32비트 안 어디에 있는지가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